예, 안녕하십니까. MTS 김정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강의 제목처럼 도어스, 프리쿨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커버리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도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스는 Dedicated Outside Air System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Dedicated란 외기를 처리하는 전문적인 설비를 말하고 그 설비를 통해서 아웃사이드 에어를 처리하는 시스템, 이러한 통합 시스템을 도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어스를 쓰는 첫 번째 목적은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사무실 건물의 ACH란 에어 체인지 per hour, 시간당 공기를 환기시키는 횟수가 되는데 그게 보통 4 이상인 경우에 도어스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내 공기질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환기를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요. 환기라는 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바깥 공기, OA 공기를 받아들이는 양을 환기량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만 계속적으로 재순환되는 일반적인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풍량은 환기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환기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ppm이 떨어지고요. 실내 공기 중에 VOC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M이라는 건 요즘 많이 들었다시피 미세먼지가 되겠죠. Particulate Matter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실내 공기질이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빛과 그림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고 VOC도 떨어지고 실내 공기 중에 부유되는 미세먼지가 줄어들다 보니 실내 공기질, 요즘에는 인도어 Environmental Quality라고 IEQ라고 아슈레에서는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인도어 에어 퀄리티 IAQ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IEQ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에너지가 소비가 증가가 되겠죠. 그럼 이 에너지를 소비되는 양을 어떻게 하면은 되도록 줄일 것이냐 라고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한 것이 이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겁니다. 에너지 회수는 전열과 현열 두 가지가 있고요. 전열은 아시다시피 현열 플러스 잠열을 전열이라고 하고 순수하게 건고 온도만 변하는 에너지의 전달 메커니즘을 현열이라고 합니다. 전열은 로타리 휠 방식, 그 다음에 판역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현열은 로타리 휠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구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판형과 런 얼라운드, 코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의 환기 방식에 대해서 좀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가지의 그래프가 있는데, 실내 온도는 여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전외기를 썼을 때 실내 온도와 요게 이제 외기도 똑같고요. 요 전체 공기가 전외기를 쓰면 이 공기 조건이 이렇게 노점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의 총량은 마이너스 246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현열 열기환기를 썼을 때는 이 외기가 이 실내 공기에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현열로 에너지를 배기에다가 다시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교환기를 지나서부터는 다시 현열부터 코일까지 요만큼의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206
정도의 에너지가 들고요. 이제 세 번째, 전열 열교환기를 썼을 때 전열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열과 잠열 두 가지 열교환을 하게 됩니다. 잠열이라는 것은 수분의 이동을 포함하는 물질의 이동이 되겠죠.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외기가 32도 70%, 70%의 상대습도 70%의 외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 열교환기 후에 다시 냉수 열교환기를 지나게 되니까 실제 엔탈피, 들어가는 엔탈피는 126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쓰시는 실내 공기와 바깥 공기의 공조기를 통한 믹싱을 15% 정도 외기를 받는다고 봤을 때 두 점의 믹싱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은 코일 노점까지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경우는 에너지가 100으로, 기준점을 100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의 외기를 썼을 때의 코일 에너지는 100, 전열 열교환기를 썼을 때는 126, 현열 열교환기를 썼을 때는 206, 그 다음에 전체 외기를 다 열에서 없이 코일만 사용할 때는 246의 에너지가 듭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여름에 냉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난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열의 효과가 전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하죠. 그래서 현열의 취득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현열 열교환기가 전열 열교환기보다, 여름보다는 훨씬 역할이 커집니다. 그럼 이건 에너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OA를 받는 양으로 봤을 때 당연히 15% 외기에서는 15%만 받을 거고 그 세 가지 경우에서는 똑같이 100% 외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열교환기 타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경우가 로타리 휠을 썼을 때 보시는 것처럼 OA가 실내로 로타리를 거쳐서 코일을 거쳐서 팬을 거쳐서 급기가 되고 실내에서의 환기량은 환기되는 공기는 필터를 거쳐서 로타리 휠을 거쳐서 다시 배기팬을 거쳐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 그림은 아슈레 핸드북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이나 수직으로 서로 길이 다르게 직선으로만 공기의 유동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로타리 휠 방식인데 단점은 나가던 공기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휠은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회전을 하는데 이 공조기의 이 케이싱, 내부 케이싱을, 내부 바디를 이 휠에 리크 없이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니까, 회전을 하게 되면 계속 돌아가죠. 얘를 리크 없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틈이 있게 되고, 이 틈을 통해서 나가던 공기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라고 그런 리크가 생기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형. 이 경우는 이제 판형이라고도 하고 고정형이라고도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열도 가능하고 전열도 가능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이 열교환기의 소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자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판형인 경우, 현열만 열교환하는 공기 대 공기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이 재질이 알루미늄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고요. 전열인 경우에는 습도의 이동을, 수분의 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펄프 재질이나 실리카게, 우리가 그 방습제로 많이 쓰는 그 실리카게를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언라운드 코일을 사용한 제품의 사진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화스는 변풍량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펜이라는 최근에 첨단 장비를 이용을 했고요. 하기 때문에 20펜을 이용하니까 에너지를 절약이 될 수가 있고요. 좀 20펜을 적용하고
냉온수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휠이 합쳐지니까 리커버리 열교환 메커니즘이 합쳐지니까 나름대로 사이즈가 작게 도화스 콤팩트한 도화스가 가능합니다. 20펜을 사용했기 때문에 변풍량 시스템이 가능하고요. 변풍량 시스템은 아슈레에서 40%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콤팩트한 공조기가 가능하니까 건축비가 절감이 되겠죠. VAB 박스가 필요가 없고 VAB 박스에 따른 여러 가지 제어 설비도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큰 공조기 대신에 디센트럴라이즈된 조그만 컴팩트 공조기를 사용함으로써 공조실이 필요 없고 덕트 공간이 세이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화스의 또 하나 장점은 외기를 직접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고요. 결론 이 외기 직접 냉방은 이제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라고도 합니다. 자, 이 그린의 보심이 마지막 말씀드린 런온나울 코일인데 이 경우는 히트펌프 메커니즘과 열교환기가 같이 도화스 공조기가 같이 일체화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냉수 코일이 있고 기본적으로 DX 히트펌프 사이클과 추가적으로 냉온수 코일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판형 에어투에어 열교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열애 소환기 장치와 팬 코일이 합쳐져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지금 제품도 역시 다 20펜을 사용을 해서 VAB가 필요가 없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도화스는 실내 공기가 향상시킬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콤팩트한 장비를 통해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EHP 대신에 도화스 열교환기, 도화스 공조기와 이런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서 냉난방과 환기를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계를 하는 예절히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 최적이 900 세제곱미터이고 환기S를 4회로 봤을 때 전체 풍량이 3600이 되고요. 이때 외기 조건은 32도, 실내 조건은 26도, 열교환기를 거쳐서 열교환기 효율은 지금 80%입니다. 열교환기 출구에서의 온도는 27.2도에 92.2%가 될 것이고 이것을 코일에 28kg짜리 코일을 놨을 때 코일 출구 온도는 20도에 98%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프리쿨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24시간 돌아가죠. 이때 냉방의 압축기 동력은 약 99%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때 외기를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 두 번째가 이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는 외기 직접 냉방이라고도 하고요. 습고 온도를 기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가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 건고 온도를 기준했을 때는 이선이 되겠지만은 높은 습도가 있기 때문에 습고 온도를 기준하면은 약 실제 에어사이드 이코노마이저의 온도 영역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대보다 좀 못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 비용이 외기가 직접 받기 때문에 필터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워터사이드 이코노마이저. 요즘에 좀 대세이죠. 외기 냉수 간접 냉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밀폐형 냉각탑을 많이 쓰셨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전 전환이 어려워서 가성비가 실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간접 냉방이기 때문에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냉식 냉동기를 이용한 프리쿨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원리가 되겠죠. 7도, 12도가 외기 온도가 낮으면 프리쿨링 코일을 거쳐서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연중 온도를 봤을 때 이 하나하나의 그래프가 각 온도의 외기 온도에서의 1년 동안의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리쿨링은 연중 이 정도의 이 좌측은 이제 전체 프리쿨링을 썼을 때, 이 중간은 프리쿨링과 압축기를 같이 쓰는 경우,
제일 오른쪽은 이제 압축기만 쓰는 경우에 연중 가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한 30%를 프리쿨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프리쿨링과 압축기를 같이 쓸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 온도에서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또한 프리쿨링은 리커버리 페어를, 압축기를 이용한 페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리커버리 페어는 IDC 센터에서 제습 코일의 코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응축기의 열원에서 일부를 페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냉식 장비를 쓰기 때문에 다이나믹 셋 포인트를 쓸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 셋 포인트는 외기 온도에 따라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시스템이고요. 자, 이건 이제 프리쿨링의 이제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모듈형, 일체형, 스크롤 방식, 일체형, 이게 NRL이 일체형 스크롤 방식, NSM이 일체형 스크류 압축기, TBA는 오일리스 인버터를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미군 부대, 국내 주한미군에 이제 프리쿨링을 많이 납품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약 1메가와트 정도의 쿨링 시스템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커버리. 리커버리는 앞서 프리쿨링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셜 리커버리와 토탈 리커버리. 공냉식에서는 파셜 리커버리만 가능합니다. 전체 냉방 용량의 10에서 15%를 파셜로 페어를 쓸 수가 있고요. 토탈 리커버리는 순행식에서 가능한 방식인데 이 파셜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 토탈 리커버리만큼을 냉각탑이나 아니면 지열로 쓰든가 아니면 실제 급탕이나 난방으로 쓸 때는 이 리커버리 용량 전체를 난방 용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파셜과 토탈.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스크류 압축기를 쓰고 응축기, 증발기, 그다음에 리커버리, 응축기와 리커버리 열교환기가 일체화되어 있죠. 요 그림은 이제 토탈 리커버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대 약 500RT까지 나오고요. 요거는 저희가 실제 적용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인데 냉방을 쓰면서 동시에 이 부분의 리커버리는 같이 쓰게 되죠. 따라서 COP가 8 이상이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도아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리쿨링, 세 번째가 리커버리. 우연찮게 세 개가 다 영어 단어이기는 한데 이게 앞으로 환기, 코로나 때문에 환기가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환기가 중요해지는 대신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냐라는 목적을 놓고 봤을 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아서 도아스, 프리쿨링, 리커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20분 동안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질문을 하시거나 이 화면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